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대학신문 창간 33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이기우 교육부 문후회 회장님과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미래 교육 혁신이 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이기우 교육부 문후회 회장님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이해찬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하시고 인천재능대학 총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동성 이사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장님 그리고 인천대학 총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님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대학 위기의 시대입니다. 교육 선진국 중심으로 대학 혁신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자타공인 선진국이 된 우리 입장에서도 대학 혁신은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혁신이 필요하지만 그 혁신의 여건은 아직 조성이 안 된 듯합니다. 대학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 사슬이 풀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그 중심에 교육부가 있습니다. 두 분 총장님께서는 현 교육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먼저 조동성 총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아주 시대적으로 또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오늘 화두로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모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어떤 수단이 있죠. 하나는 지원이고 또 하나는 규제고. 오늘은 이제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기본적으로 이 규제를 보면요. 규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하는 규제인데 이게 소위 후진국형 또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연대에 쓰던 그런 규제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선진국형의 규제가 있죠. 저는 이걸 건, 안, 절, 환 이렇게 약자로 쓰는데 건강, 안전, 그다음에 절약, 환경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그건 아주 건전하고 필요한 규제입니다. 세 번째 규제가 이제 아주 상당히 그 어려운 규제인데 이건 뭐냐면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제대로 됐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규제가 나오는 거고 아마 오늘 이 규제 이슈는 이 세 번째 규제인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 규제 개발연대의 그 인허가권도 이 교육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죠. 뭐 대학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을 허가권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개발연대식의 이런 인허가권은 전부 이제 준칙주의로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될 거로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평생교육과 같은 그런 제도는 이제 더 이상 허가가 아니라 이제 준칙주의로 원하는 모든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초점은 이제 이 지원에 대한 반대 급부인데 문제는 정부가 이제 학교가 상황이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이제 정치적 이유, 정책적 이유가 있는데 정치적 이유는 이제 아마 지난 10여 년간 가장 큰 정치적 규제가 반값 등록금이었을 거예요. 등록금 동결하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예산이 굉장히 위축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수도권 인구 억제책 때문에 이제 수도권의 대학의 정원을 동결하는 그런 제도. 이 두 가지 때문에 대학의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이러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와 규제가 따라오는 이러한 이제 약간의 이제 전 정책적 규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인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그 우리나라 규제의 융통성과 탄력성이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저는 이런 정부가 교육을 정치적인 목적과 연결해서 교육을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 거기에서 따르는 규제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 특히 대학 교육의 핵심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 조청님께서는 그 교육을 정치적 수단화하는 그래서 규제도 그 일환으로 이렇게 행사되는 데 있어서 규제와 연관한 교육부의 문제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기호 총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교육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가 교육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미네르바 스쿨의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제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대학은 70여 개 나라의 학생들이 캠퍼스도 없이 세계 주요 도시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도 없고 평가도 없습니다. 여러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네르바 스쿨의 입학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미네르바 스쿨은 20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합격률이 어떤 통계에서는 1%, 2% 정도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인 하버드대나 MIT의 합격률이 4 내지 7%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1년의 등록금이 8천만 원, 미네르바 스쿨의 1년의 등록금은 그 절반 이하인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미네르바 스쿨이 2011년에 설립이 되었으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곽강을 받는 대학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설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학 정원은 물론 학생들의 중간 기말고사 등 평가 방식, 학점 부여 방식도 통제 규제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대학의 이기를 말할 때 교육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낡고 경직된 규제와 간섭이 골자입니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오히려 대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고등교육 정책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교육부가 아니라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낡은 방식입니다.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유형의 인재를 다양한 교육 경로를 통해 양성하는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실제 국가 간 지식 경쟁의 흐름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경직된 교육 제도 안에서는 선진대학의 혁신적인 교육 체제가 모두 불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시대는 광속으로 변하는데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교육 제도가 탄력성과 수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거론하고 싶은 것은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교육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라 할 만큼 관심도 큽니다. 그런 반면 교육 정책의 안정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백년지계라는 원칙이 무색하게 교육 정책이 조석 변개해 와서 예측 가능한 영역이 아니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교육 정책 실행과 집행의 절차적 공정성에서도 각 교육 주체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부 직원들이 행사 참석 또는 감사나 조사로 대학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리는 들어도 교육부 직원들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현장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과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설득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동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교육의 계획과 변화에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하면 뭐합니까?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올해 대학가 최대 이슈였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선정 범위도 발표가 나는 순간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 늦춰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위한 공론화가 수없이 진행되었지만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합니다. 네, 아주 요목조목 교육부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육부의 정책은 뭐 변함이 없다. 또 교육 정책의 안정성, 공공성 문제, 또 역량 진단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 교육부 역할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온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행보의 그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부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 아까 우리 이규 총장님 말씀에 정말 우리가 경청할 부분이 네.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그 교육부가 그 다른 부서의 관계, 아까 기재부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게 교육부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정부 안에서 교육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다른 부서의 관계 이것도 사실은 좀 짚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사족을 하나 좀 붙이고 싶고 또 이규 총장님이 당시에 그 현장에서 교육부에서 경험하신 그런 걸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특히 교육부에게 이제 두 가지 기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기재부고 또는 감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저 정부의 부서지만 교육부하고 기재부가 이게 같은 레벨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학이 교육부에 의해서 컨트롤 통제가 되듯이 또 교육부는 이 기재부에 의해서 통제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결국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이 교육에 대한 철학과 어떤 그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교육부의 관계와의 관계 또 교육 정책에 대한 기재부의 이해가 있어야 이게 맞아 들어갈 텐데 물론 기재부가 워낙 바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냥 교육부를 그냥 여러 부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예산을 쓰는 부서라고만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100년 대계를 위한 기재부의 이 예산 정책에 좀 그 적합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사원인데 아까 미네르바 스쿨 아주 좋은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직접 그 교육부의 고위 관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쪽에서는 미네르바 스쿨을 쫓아가라고 혁신 모델의 벤치마크로 아주 강조를 하면서 각 대학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네르바 스쿨이 아니라 미네르바 스쿨이 한 10분의 1만 해도 100분의 1만 해도 그게 다 규제 대상이 되고 감사 대상이 돼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교육법에서는 우선 강의실이 없으면은 그건 불법이거든요.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나하나가 다 도저히 지금 미네르바 스쿨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지 미네르바 스쿨 흉내내고 아마 미네르바 스쿨 우리가 배우자는 얘기만 해도 아마 그게 아마 감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우리나라의 이제 법이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시스템 다시 말해서 규정이 없으면 다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네르바 스쿨 같은 혁신이라는 건 제도가 없는 걸 새롭게 해나가는 거니까 미네르바 스쿨의 모든 정책과 모든 행동은 이 포지티브 시스템 하에서는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걸 규제하고 감사하고 징계 대상으로 삼으니까 이건 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또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부가 물론 교육부 위의 차원이긴 하지만 이런 기재부와 그런 그 감사원의 관계에서 대학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 저는 대학의 운영에 대한 관련했던 입장에서 상당히 참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이기우 총장님은 이럴 때 어떻게 대학의 위치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질문지를 제가 받고 이제 교육부 단도직입적으로 교육부 폐지, 교육부 해체를 대학신문에서 물었습니다. 네. 결론이 지금 이제 조동성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교육부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육부는 그냥 없는 게, 폐지되는 게, 해체되는 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은 기획재정부의 교육부가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제 조동성 총장님께서 기재부하고 감사원이 우리에게는 큰 그 기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은 기재부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양반 중의 양반이고 감사원은 있어야 될 기관입니다. 왜? 일을 해놓고 나서 잘못한 것은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은 시정되고 또 잘못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기획재정부가 다 일일이 간섭하니까 솔직히 대학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대학 경쟁력인데 대학을 완전히 망가뜨려 놔놓고 그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기재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재부한테 휘둘려 가지고 교육부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교육부는 뭐 때문에 있단 말입니까? 없어져야지요. 그래서 2002년부터 대선 후보 공약으로 교육부의 재편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진보 보수 모든 정당 후보들이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미래위원회나 미래교육위원회 등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부를 대신할 수 있는 체제를 공약을 했습니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등 교육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이미 국가교육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이 되는 만큼 지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0일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21일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미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난 9월 16일자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하고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공동준비단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걱정하기를 이러한 조직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 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부의 관료 중심주의의 통제 중심 행정체제 유지로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교육부를 폐지를 하고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에다가 맡기고 초중등 교육 업무와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전면 이양하고 고등교육은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대학 운영은 대학 자율시장에 맡기고 대학 등록금도 자율화해야 된다. 대학은 오로지 학생 성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대학의 수요 공급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 속에서 자율 경쟁 생존 체제가
형성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치권에서는 학부모 유권자 표를 너무 이식해 가지고 대학을 정치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2009년 이후 13년째 등록금 동결 인하, 장학금 확대로 인해서 대학 사회가 고사 직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반값 등록금 제도라는 칼을 쥐고 죄 없는 대학만 피해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에 교육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대응이 오히려 대학을 고사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또 교육부를 없앤다 이러면은 뭐 차관 출신이 또 저에게 무슨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육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 핵심부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정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교육위원회에다가 초중등 교육은 각 교육청으로, 그리고 고등교육정책하고 직업교육하고 평생교육의 융합교육을 실시해서 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강국을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저는 아주 90%, 99%는 동의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보면요, 그 기재부의 역할은 이제 전체 국가 경제를 끌어가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 내지는 정책, 물론 관심에 다 있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 교육부하고 이제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사실은 정부에게 교육부도 사실은 그 혁신을 상당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 기재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떤 그 대학이 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전 감사원이 왜 자꾸 이게 걸리냐면요, 사실은 뭐 오늘도 주제가 혁신이고 뭐 시대가 혁신이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이라는 건 혁신의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대한민국에서는 이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혁신하라고 그러고 미네르바 스쿨처럼, 다른 한쪽에서는 미네르바 스쿨 하면은 하여간 사사건건이 이제 규제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혁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혁신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일관성 있는 거지. 한쪽에서는 혁신하라, 한쪽에서는 제도가 없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제도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학이라든가 모든 교육기관이 그런 법의 규정이 없어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뭐랄까요, 전체적인 흐름이 생기면 그거를 나중에 제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제도는 이제 그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모든 게 불법이고, 또 하여간 불법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가 되네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혁신과 이 규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현장에서 정말 혁신할 때는 혁신에서 어떤 효과가 날 거냐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이게 법과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걱정하느라고 사실은 모든 노력과 에너지가 다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발 좀 혁신을 하라고 한다면 어느 틀 안에서는 제도가 없어도 용인해주는 그런 큰 틀을 만들어 주셔야 이게 대학에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전 미네르바 스쿨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미네르바 스쿨과 함께 좀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랬더니 교육부 아주 고위 관리가 딱 막는 거예요. 미네르바 스쿨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 안 됩니다. 그쪽하고 뭐 함께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아주 정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 이게 저는 그 혁신에 하는 그 발목을 잡는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물론 이거 감사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교육부에서도 어떤 그 대학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어떤 틀을 인정해 주든지 또는 뭐 사전 감사든지 해가지고 교육기관의 그 경영자들이 이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고 혁신을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조동성 총장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감사원에 대한 말씀을 감사원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근거가 이제 뭐 계속 교육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기회에 교육부가 현장에서 어떤 교육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감사원은 말이죠. 감사를 할 때 자기들이 감사로서 이것은 끝까지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접습니다. 알겠습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 감사는 독특하게 교육부의 감사관이 외부로부터 영입을 해가지고 9년 동안 검사가 교육부 감사관으로 와가 있었다고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계획의 대상이 되는 검찰에다가 교육부 감사 끝나고 나면 결과 처리할 때 수사 의뢰, 고발 이걸 너무 많이 남발을 하는 겁니다. 감사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아니다 할 때는 자기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건 몰라도 수사 의뢰나 고발이나 이런 걸 잘 활용을 안 하는데 교육부는 감사관이 검사 출신이 와서 있어서 그런 건 몰라도 이게 무슨 변호사들 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검사들에게 도움이 돼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의미인지는 모르지만은 너무 수사 의뢰 고발을 많이 해가지고 현장이 정말로 몸살을 앓고 날마다 사실은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억울함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말이에요. 법의 판단을 받고 하는 이런 사례들 때문에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감사원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무지막지하게 교육 문제를 재단하고 있는 기재부보다는 훨씬 그래도 그쪽은 좋은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교육부와 관계된 기재부하고 감사원 문제로 이것이 또 이렇게 이슈가 약간 넘어가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다시 우리 본 논의로 돌아와서 사실은 기재부의 어떠한 교육 예산의 발목 잡기 이 부분은 대학 현장에서 항상 지금 논의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교육 예산만큼은 기존에 있는 정부 예산 관리 지침과는 별도로 교육 예산을 생각하고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의 경우에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에 있는 다른 대통령보다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교육 현장의 이제 목소리라고 보는데요. 아까 이제 전 이기호 교육부 차관님께서 아주 강도 있게 이제 교육부 해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동성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교육부가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을 다루고 있죠.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 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부 부처의 성격을 한번 차제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18개가 있는데 그 18개 부의 성격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국민, 5천만 전체를 위해서 어떤 특정 서비스, 특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이제 5천만 전체를 위한 부서로서 대표적인 게 기재부죠.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위한 금융 재정을 다 총괄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교육부도 저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5천만 명 전체를 위한 교육. 이런 데가 이제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반면에 일부 국민을 위해서 일부 국민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 농림축산식품부도 사실은 국민 전체를 위하긴 하지만 특히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기능이 굉장히 크니까요.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를 위하긴 하지만 또 그 부서의 이익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능이죠.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도와줘야 되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고요,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볼 때 저는 이제 이게 둘로 완전히 나뉘어져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그 첫 번째 기능을 하면서 그 부서의 구성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을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그게 이제 기재부로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지금 막강한 금융과 재정 기능을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의 금융 분야에 있는 뭐 은행이나 뭐 기타 여러 부서에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또 특히 이들을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도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컨대 뭐 월급만 수준만 봐도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월급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금융 기능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그 부서의 종사자들을 또 보호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교육부는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제 국민 전체를 위해야 되지만 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교사라든가 또는 뭐 교육 관련 이들 좀 도와주는 과정에서 또 여기에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 교육부가 존재하려면 어떤 특정 부서, 특정 국민을 도와주는 보호하는 기능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위한 교육 기능을 순수하게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맡으면 나름대로 교육부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교육부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유초등 교육이 있고요, 대학 교육, 고등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좀 평생 교육이 있고,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유초등 교육은 상당 부분이 이제 지자체로 가고, 교육청의 교육감이 나름대로 교육 정책 결정이나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는 그건 아주 나름대로 틀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등교육,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는 지금 교육감으로 좀 넘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교육 체제와 이 교육 과정에서 아직도 교육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컨대 교육에 있어서 뭐 집중이수제라든가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이런 거 상당히 근간인데, 그러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자율권이 있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좀 독특하게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싶어도 기본적인 틀에서 딱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 또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돼서 뭐 교과서 국정화라든가 이런 이슈가 개입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중등교육이 정치의 하나의 수단이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뭐 역대 정권에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고등학교를 담당하는 이 교육이 명실상부하게 현장으로 가서, 그러니까 정말 교육감이, 우리나라의 지자체 교육감이 17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각 자기 지역에 가장 바람직한 중등교육을 정말 자율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경쟁을 하면 아마 전국의 땅값이 지금은 서울로 몰리고 강남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정말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국민들이 자녀의 그 중등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중등교육 자체도 중요하고 그게 대학 교육으로 연결도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땅값이 교육감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교육감들이 얼마나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중등교육을 체제와 교육과정 그리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정말 이 부동산 문제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이 중등교육이 빨리 중앙집권적인 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게 아마 가장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고등교육, 대학인데, 대학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적인 이슈로 반값 등록금, 정책적인 이슈로 이 수도권 인구 재책 때문에 생기는 정원 규제, 이런 부분이 이제 빨리 해소되고, 특히 정치적인 이슈는 이제 벌써 10여 년 지났는데 이제쯤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결국 반값 등록금을 포함한
대학을 이 정치의 수단으로 도구로 쓰는 이거를 끊어가지고 이러한 대학에게 이제 상당한 자율권을 주면서 자율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도 동시에 묻는 그런 제도가 가야 될 거로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고등교육, 대학 교육에서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을 같은 틀 안에서 넣지 말고 사립대학에서는 철저하게 시장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정말 그 지원도 하지 말고 규제도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사립대학은 각 대학의 권학 이념과 또 그 학교의 그 철학과 그 경영 방식에 따라서 각자 그 굉장히 특화해서 차별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대학이 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정말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립대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국립대학은 설립 자체가 국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지원과 규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원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은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당연한 규제가 따라야 되겠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국민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국립대학이고 그런 규제를 하면 아무래도 운영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원을 해주고 다시 말해서 규제와 지원을 등가로 해서 나가되 사립대학에서는 그 지원 규제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가지고 자율성을 주고 국립대학은 그 규제와 지원을 상당 수준으로 높여가지고 국가적인 어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국립대학에서 정부의 역할은 특히 교육부 역할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런 지원과 규제가 등가가 되어야지 이게 깨지면 결국 또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하나의 또 시녀가 되는 또 끌려가는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항상 그 지원과 규제 저는 이건 뭐 교육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떠나서 모든 전 세계의 정부기관의 기본 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깨지면 결국 그 제도가 깨지는 거죠. 마지막 남은 게 평생교육인데 저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부도 좀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나오는 정책이 거의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PIAAC 그 OECD가 가지고 있는 교육연구기관이 피사하고 피아하고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네. 피사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을 연구하는 기관이고 피학은 이제 성인교육인데 그 피학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24세까지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예요. 근데 25세에서 한 35세 정도로 가면 좀 떨어지다가 44세부터 되면 대한민국 거의 최하위가 됩니다. 단순해서 우리나라는 어린이들 교육은 굉장히 철저한데 성인 교육은 거의 최하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전 세계는 또 우리나라는 특히 바이오로 100세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100세를 살아갈 수 있는 평생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과거보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한다 하면서 아직 그런 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부가 첫 번째 유형, 즉 국민 전체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정말 전 국민이 저는 대학 입학률을 82%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줄여서 7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저는 그거는 그 우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대학 교육은 직업 교육이 아니거든요. 대학 교육은 시민 교육입니다. 대학이 유럽에서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나왔을 때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지 직업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직업 교육은 독일에서는 마이스터라든가 이런 게 한 거였고 그러니까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준을 제공하는 게 대학의 역할이라면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5천만 명 전원이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교육인 대학 교육을 받을 자격과 권리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걸 왜 30%를 줄입니까? 오히려 저는 의무교육을 대학교까지 늘려서 대학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리랑카 같은 아직 개도국에 있는 나라도 대학까지 전부 의무교육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상당히 그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민 전체를 정말 그 대학 교육을 시민 교육으로 전제해서 상당 수준의 국민이 되도록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교육부가 바로 그런 역할. 저는 지금 한 30% 정도 국민에게 대학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정말 무상교육으로 해서 전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좀 다르지만 뭐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그 대학 교육도 사실은 지금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이 한 학기 한 400만 원, 1년에 한 8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국립대학이 한 200만 원, 그래서 1년에 400만 원 수준인데 지금 저 방송통신대학 보면은 한 학기에 35만 원이거든요. 1년에 한 70만 원이니까 사립대학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 방송대학이 지금 한 11만 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제가 방송대학 좀 알아봤더니 이 수준이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35만 원도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20만 원 밑으로. 그렇다면 전 그 정도의 교육비로 해서 온라인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또 온라인은 대학의 뭐 우열에 관계없이 전부 온라인으로 가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또 교수들이 굉장히 편해진 상태 아닙니까? 이런 그 시대적 어떤 흐름을 활용해가지고 전 국민이 온라인 대학 교육을 의무교육, 무상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교육부의 이런 역할에서 앞으로 교육부가 존재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초등교육, 중등교육까지는 전부 교육감에게 넘기고 특히 정치적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중등교육의 그런 교육과정 결정권 이런 거 전부 교육감에게 넘겨서 각 지자체가 아주 발랄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사립대학도 가급적이면 다 자율권을 주고 국립대학과 이 평생교육에만 집중하는 그런 기관이 된다면 국민으로부터 굉장한 상당한 사랑과 의미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런 역할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이기호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런 역할도 사실은 위원회 같은 데로 다 넘어가면 결국 교육이란 건 그냥 국민의 어떤 플랫폼이 되지 어떤 정책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그런 이슈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때 되면 전 교육부가 한 10년 정도 일몰 제도로 해서 없어져도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 교육부의 그 구성원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또 그 후에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굉장한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특별 대담 미래교육 혁신이 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특별 대담 미래교육 혁신이 답 2부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이제 들어보니까 교육부의 그 해체는 이제 일몰제로 그 기능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규 차관님 말씀은 교육부가 현재의 대학의 위기 상황을 그 돌파해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갈등의 원천이 됨으로써 지금의 교육부는 이제 그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가 되니까 이제 그 기능의 일부 두고 지방교육청에다가 유초등 사무 두고 또 이제 평생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이 부분을 묶어서 인재혁신부나 이런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교육부의 지금의 어떠한 그 일방통행적인 그러한 그 문화를 그래도 이제 부를 바꿈으로써 좀 변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정리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그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 아직도 그 대학가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소송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정부의 어떤 대학 지원 사업이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그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제대로 된 대학 평가를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 먼저 이규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올해 이제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이 전국의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 147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재 방식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유지해야 하느냐 이럴 때 물었더만 일반 대학은 83.7%, 전문 대학은 79.8%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제 재정 지원이 연기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진단 평가에 참여하긴 하지만은 현행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결과입니다. 실제 이번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입시 자원의 급감이라는 암담한 현실과 맞물려서 각 대학들이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사활을 걸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평가 준비 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를 했고 심지어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외부기관 컨설팅을 받은 대학도 여럿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2015년 또 2018년 1, 2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가지고 거쳐서 3주기 진단평가를 진행하면서 각 대학들은 이 평가에 적응해버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1주기에는 정량 지표를 강조했고 2주기에는 또 법인 책무성을 강조하고 3주기에는 교육 과정 강조 등으로 평가 영역이 변하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대학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재정 지원과 대학의 평판과 명성이 걸려 있으니 제대로 된 울음 한번 울지 못하고 끌려가는 소가 된 행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기마다 달라진 평가 지표에 따라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비슷한 대학 발전 계획에 비슷한 교육 과정에 비슷한 행정부서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학이나 남쪽 끝 거제 앞바다 곁에 있는 대학이나 색깔이 똑같아졌습니다. 대학의 설립 이념에 따라서 어디에 강점이 있는 대학이나 지역사회 산업의 특징을 반영해서 어떤 분야가 특성화된 대학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체계나 비교과 영역 활성화 부분이 5점인 대학과 4점인 대학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전국 모든 대학을 평가라는 틀로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대학마다의 다른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15명의 평가위원 중 단 한 사람만 특정 대학의 점수를 낮게 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학 간의 점수 차가 근소하다는 의미인 동시에 한 평가위원의 주관성이 어떤 대학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불안한 신뢰할 수 없는 평가 체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대학의 평가하는데 전문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수도 각 대학이 그 처해 있는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일반 대학의 교수 등을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시키고 또 비전문가 평가위원들이 블라인드 평가 시스템으로 평가한 내용을 다른 평가위원들과 공유가 안 됩니다. 독단적 평가에 대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80%가 넘는 대학들이 재정 지원 사업 평가 무용론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정성 평가가 이렇게 3주기에나 2주기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성 평가가 가진 역기능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1주기, 2주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재정 지원을 받았다면 그걸 성실하게 이행한 대학이 3주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학은 평가받다가 날 새는 대학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 대학 교수들이 퇴직해서 컨설팅 회사 차리면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솔직히 제가 대학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1년 동안에도 몇 달을 평가 준비 없이 대학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소위 말하는 평가만을 위한 평가 혹은 평가 기간 밥그릇 챙겨주기 위한 이런 평가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행 평가 방식은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이슈가
앞에 이슈하고 다 연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특히 교육부가 이 대학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또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과 규제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지원도 안 받고 규제도 안 받겠다고 이렇게 독립선언을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벗어나기에는 규제를 감수하고 그래도 규제는 어차피 있는 거니까 지금 뭐 반값 등록금 뭐 이런 거 규제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 규제 그걸 전제로 해놓고 지원을 상당히 주니까 이 지원을 안 받고 독립하겠다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평가에 대한 원천적인 해법은 저는 지원과 규제를 확 줄여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입장에서 이거를 좀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슈고 이게 이제 중기 단기적인 차원에서 이슈라고 본다면 저는 현재 이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비롯한 정부의 평가 제도에 하나 더 있죠. 사실은 그건 뭐냐면 그 대학 인증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별개로 그러나 같이 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좀 봐집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학에 도대체 자율권이 없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평가 안 받는다고 선언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언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워낙 비중이 큰 그런 이슈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평가 기준의 적용 방식이 아까 우리 이규 총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자의적이라는 점, 그 다음에 좀 획일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자의적인 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획일적인 거 아까 모든 대학이 다 똑같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걸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400여 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대학은 권학이념, 뭐 교육의 특성화, 그다음에 강의 방식 다 이렇게 특화되고 특화를 통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려고 다 나름대로 머리를 싸매고 다 노력하고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합 점수인데 항목은 여러 가지지만 그걸 전부 합쳐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뭐 87.5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하나의 기준이니까 이 400개 대학 또 여기에 평가를 받는 뭐 200여 개 대학이 한 줄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한 줄로 쓰니까 결국 확대되고 벽돌장 찍는 식으로 아니 벽돌의 그 틀에 가장 근접해 가야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대학 평가 인증위원회도 이제 사실은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 평가 인증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한국 대학 평가원을 이제 관장하고 있고 여기서는 모든 대학을 5년마다 평가를 하고 인증을 주는데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교육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저승사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 역량 진단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은 크게 연구 중심 대학도 있고요. 또 교육 중심 대학도 있고 또 특수 목적 대학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대학도 있고 무슨 한의 대학도 있고 뭐 체육 대학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 이걸 똑같은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독특하면 안 되고 표준화가 돼야 되는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결국 이런 제안을 사실 제가 해보긴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도 그 평가 기준을 뭐 한 여러 가지 항목을 이렇게 비중, 가중치를 달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연구 중심 대학이 되고 싶은 대학은 A안, 교육 중심 대학으로 가는 대학은 B의 기준, 또 특수 목적을 추구하는 대학은 C의 기준. 이렇게 좀 차별화시켜줘도 상당한 융통성과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그럼 더 나아가서 각 대학이 그 세 개의 기준 중에 세 개 기준을 조합하는 그런 비중을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디클레어 선언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서울대학교라면은 연구 중심 대학의 기준을 80% 받아들이고 교육 중심 대학의 기준을 20% 받아들여서 이 100%로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된단 말이죠. 또 뭐 예컨대 연고대라면은 연구 중심과 교육 중심을 뭐 6대 4든지 5대 5로 하고 좀 교육에 초점을 두는 대학은 뭐 2대 8로 간다든가 또 뭐 한국신학대학 같은 데는 교육 20%, 연구 20%, 교육 30%, 특수목적 50%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저는 그 조합이 결국 그 대학의 철학을 반영하고 그 대학의 결을 결정해서 정말
200여 개 대학이 아주 차별화된 그런 대학으로 이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 평가 기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 중에 사실은 과거 시대의 유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발연대의 대학을 바라보던 때의 평가 기준과 지금 우리가 당당한 선진국이고 특히 문화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데 이때의 그 평가 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평가 기준은 과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 상당히 부족할 때 이걸 어떻게 평균까지 올리느냐는 그 시각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만드니까 부족한 걸 채우는 역할만 했지 그 채운 대학이 좀 더 특성화되는 데 대한 평가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평가에 따른 결과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런 평가 안 받고도 평가 기준이 아니라도 각 대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평가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게 두 개가 충돌할 수 있거든요. 예컨대 교수들의 너무 자율적으로 강의를 하면 표준화가 안 되니까 옛날에는 교수들에게 강의실에서 어떻게 강의를 했느냐를 굉장히 철저한 점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부족한 수준에서 중간 수준까지 가는 데는 이게 필요한데 이제는 교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남다른 색다른 그래서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 양성할까가 중요한데 이런 기준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평가를 담당하는 그 평가위원들한테 얘기해 보면 아직은 거기까지 갈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런 대학도 꽤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대학 때문에 좀 위로 치고 올라가고 싶은 대학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그중에 얘가 뭐냐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이거든요. 이걸 채우지 못하면 평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은 충원을 못 채우겠다고 그냥 선언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평가가 낮아가지고 탈락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그런 과정에서 뭐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교수들이 찾아오는 거를 못 찾아오게 하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상황도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정원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원을 채우지 않더라도 적은 숫자 가지고 더 질이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 그런 대학에게 높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전 이런 게 개도국 시대의 사고방식에 입각한 평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런 대학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시대는 오히려 역으로 극단적으로는 충원율을 가장 안 맞추는 대학이고 오히려 높은 평가를 해주는 시대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교육부에서도 내년에서는 뭐 이 충원율을 적정 충원율로 바꿔가지고 좀 각 대학이 우리 적정 충원율은 얼마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라고 뭐 그런 새로운 제도를 낸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이거 한 10년 전부터 했었어야 될 정책이고요. 또 적정 충원율이라는 게 참 표현이 그렇지만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건 하느님만이 아는 일이지 시장이 아는 일이지 사전에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학이 이런 데 구애받지 말고 정말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주는 그런 기준으로 이 기준 자체가 완전히 지금 환골탈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기준은 평가 결과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들이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탈락하면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원 감축이라는 무기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은 의미 없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그러니까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 하는 물론 최소한의 그런 그 지원에 따른 규제와 평가와 규제가 필요하다면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선진국의 격에 맞는 대학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평가 체제보다는 평가 소위 말해 인증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은 대학대로 기간 평가 인증. 이거는 오랫동안에 걸쳐서 현장도 방문하면서 그다음에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떤 그 뭐랄까 그 대학의 실상을 반영한 결과거든요.
그런 부분과 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평가 지표 이런 부분은 대학의 그러니까 경쟁력을 높인다, 질을 개선한다 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네. 지금 뭐 네, 지금 말씀을 조금 더 한다면 사실은 이 두 개 기본 역량 평가와 대학 인증 제도는 하나로 합쳐져야 되고 사실은 인증 제도로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게 모든 선진국이 하는 방법이고요. 예, 동의합니다. 네. 예. 네, 그러한 문제들이 이미 이제 교육 학계에서도 그 인증 제도하고 역량 진단의 그 중복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발췌해내서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단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평가들이 그 평가를 위한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나누는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 또 새로운 대학 정책, 교육 정책이 모색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좀 반영돼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이 좋은 그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좀 미래로 이제 지나갔어요. 미래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좀 잡고 나가야 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미래를 네. 예측하고 전망하는 게 쉽지 않고요. 예컨대 3년 전에, 5년 전에 네. 요새와 같은 그 AI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지금 2020년대 지금 벌써 1년 반 이상 지났습니다만 지금은 뭐 바이오 그리고 AI 두 개가 전 세계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축이라는 데서는 아무런 이의를 안 제기할 것 같고요. 그럼 2030년대는 뭐가 될 거냐? 저는 바이오와 AI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되면 우리의 플랫폼 기반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AI와 바이오의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두 개의 분야가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전 우주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과학. 네.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이 다 그러한 기존의 한쪽에서는 이제 이 비즈니스 사업 또 한쪽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주 산업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 스페이스X라든가 네. 그 블루 오리진 같은 회사를 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주과학 거기서 나오는 우주 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앞으로 나타날 거로 봐지고요. 두 번째는 이 생명과학이 바이오가 이렇게 기반을 쌓으면서 정말 인간이 영생의 시대로 가는 물론 이제 문자 그대로 영생이라기보다는 아주 건강하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긴 수명을 갖게 되는 시대로 갈 텐데요. 전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건강과 수명이 길어지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사회가 바뀌는 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산업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한국 대학 신문 이제 언론 미디어 산업인데 언론 미디어 산업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식품이라든가 뭐 의식주가 다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변화하는 것 자체 그게 새로운 2020년대에서 30년대로 가면서 정말 우리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새로운 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이 사고라든가 우리 철학의 혼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또 뒷받침해 주는 학문이 저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철학인데 이러한 인문학 철학이 정말 새로운 논리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주는 그런 새로운 성장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AI 바이오 그 이후에 성장 동력으로 그 우주과학에 입각한 우주 산업하고 바이오 기반 그 건강 사회 그 다른 이제 언론 미디어 식품 의식주 또 이제 인문 철학까지 그렇게 하나의 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회장님. 예, 총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미래의 키워드는 교육혁명인데 저는 평생 직업 교육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곧 일자리 혁명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결국 새 일자리에 대비한 교육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교육혁신이라면 그 종착점은 바로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은 정답을 찾는 교육의 틀을 깨고 생각을 키우면서 능동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은 이론과 연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근 한 취업 전문기관에서 파악한 300대 기업의 인재상에서도 책임성, 문제 해결 능력, 위기 대응 능력, 소통 능력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문제와 동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 직업 교육을 강조를 하면서 직업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이유로 예를 들면 고등직업교육법을 제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고등직업교육법을 제정하고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그리고 평생직업교육을 연계함으로 해서 국가가 이런 직업교육에 대한 경비만은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방법은 평생직업교육 제정교보금법을 제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15년 동안 초중고 학생들이 791만 명에서 542만 명, 즉 250만 명이 줄어가지고 31%가 줄었는데 교육청 예산은 2.4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교육세,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 재정으로 칸막 예산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년은 64조 3천억이나 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아까 우리 조동성 총장님께서도 대학에 있어서도 무상교육을 이제 실시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직업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현에 옮기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평생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좀 한 가지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산업 이상으로 교육 산업이 성장 산업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통계 자료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전 세계의 교육이 얼마나 발전하고 커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10년까지 60년 사이에 개도국의 국민들의 평균 교육 연수가 1.8년에서 6.8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70년 전에는 초등학교 2학년도 공부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까지 올라가는 수준이 됐고 4배가 된 겁니다. 그 개도국은 선진국은 6.1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60년 사이에 선진국은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개도국은 4배, 선진국은 2배. 물론 숫자는 다르지만 평균 한 3배 정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전 세계 인구는 얼마나 늘었느냐? 같은 1950년부터 2010년까지 25억에서 69.2억, 70억으로 늘어났어요. 2.8배가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78억입니다. 그럼 아까 교육 연수가 3배, 인구가 2.8배, 8.4배의 교육량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비해서 2010년에 전 세계의 교육이 8.4배가 늘어난 거예요. 아마 지금 9배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아마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산업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지만 전 세계는 인구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이 교육 연도는 끊임없이 올라갈 겁니다. 아마 개도국은 지금 6.8년에서 12년으로 올라갈 거고 선진국은 아마 15년, 16년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을 반도체 산업이나 전자산업, 조선산업처럼 내국 산업이라고 보지 말고 세계 산업으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서 또 다행히 우리나라는 피사에서 핀란드와 더불어 1, 2등을 다투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육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 교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또 대학 교육도 요새 전 세계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교육 산업의 개념을 세계 산업으로 약간만 바꾸면 저는 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대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틀 속에서 저는 대학 교육과 함께 조금 아까 또 우리 이기호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 평생교육이 정말 대학을 또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게 해주는 그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요. 평생교육을 저는 좀 더 구조적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대학을 보면은 교수들이 6년에 한 번씩 1년씩 연구년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서베티컬이라고 부르는. 근데 저는 그 대학 교수들한테 제공되는 그 6년에 1년의 연구년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직장인은 6년에 한 번 1년씩 그 연구년에 해당하는 교육연을 다녀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서 한 2,800만 명 정도가 이제 직장인인데 2,800만 명에게 정말 6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7년에 1년 정도를 제공해 준다면 일자리가 7분의 1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1년에 교육을 받는 게 그분의 생산성을 7분의 1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6년의 직장에서의 생산성을 훨씬 더 크게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교육시킴으로써 6년의 생산성이 17% 이상 올라가면 그건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건 여러 가지에서 이제 증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로 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113만 명, 직업군인이 19만 명, 그다음에 교사가 50만 명, 공공기관 근무자가 4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직장인이 226만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226만 명에게 6년에 한 번씩 이런 교육년을 제공해주고 그걸 평생교육으로 학위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말이죠. 물론 이제 1년 만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누적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7%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16.7%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10명에 1명 정도의 또 강사라든가 행정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한 1.7% 합쳐서 18.4% 정도의 신규 인력이 생깁니다. 이거를 아까 얘기한 226만 명에 18.4%를 곱하면 41만 5,840개의 일자리가 생겨요. 이거는 결국 돌아가면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교육을 시켜주는 그 과정에서 생기고 그러고 18.4%의 일자리가 생산성의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생산성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40만 자리가 일자리가 생기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새로운 그 산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결국은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이걸 담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대학교의 재적생 숫자가 328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38만 명이 간다 그러면 11.4% 정도의 학생 숫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정부가 바우처를 줘가지고 학교에 돈을 주지 않고 6년에 한 번씩 연구년을 받는 그 사람에게 줘가지고 대학을 마음대로 고르게 하면은 그 과정에서 대학은 이런 평생교육에 그걸 제공받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바우처는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그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하고 더 좋은 질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이 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그 직장인의 수준도 올라가고 또 대학도 하나의 또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주 선순환이 일어날 거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이 그 226만 명에 더 나가서 앞으로는 뭐 대기업을 비롯해서 뭐 중소기업까지 다 이렇게 확산이 되도록 정부가 유도를 하고 또 여기서 실제 선순환의 생산성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뭐 그 자리에서 전 세계 평생 교육의 아주 선도적인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성장 동력과 관련돼서 이제 교육 산업과 연관된 그러한 그 이제 대학 교육 문제에 대해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 아주 자세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 주제가 남아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교육부 얘기도 하고 좀 거시적인 문제들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대학 혁신의 대학 구성원들의 이제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혁신을 위해서 총장님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우리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대학이 바뀌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총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발전과 이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최근처럼 유동성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총장의 리더십이 대학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총장은 비전 제시자와 문제 해결자, 또 이기 관리자와 교육 봉사자 등 멀티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과 동시에 대학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도록 공감하면서 스스로 헌신하며 동시에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따라와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총장이 성과를 조급하게 빨리 내려고 하면 안 되고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구성원 모두가 같이 재미를 가지고 같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들도 각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된다.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교수의 전문성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러한 교수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최 발행님의 말씀,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교수 총장들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대학이 바뀐다. 아주 맞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는 이 대학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학 교수와 총장이 바뀌려면 그들에게 바뀌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선 교육부가 대학을 이런 틀 안에 갖추지 않고 독립해서 스스로 갈 길을 찾을 수 있게 대학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방향은 한쪽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몰아놓으면서 또 규제와 함께 지원을 그렇게 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한다는 그건 뭐 연목구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일단 먼저 풀어서 자율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대학이 존립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도록 그런 그 기회와 위협을 함께 주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 스스로 가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대학 교수, 모든 총장, 모든 대학이 한꺼번에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안에는 전통을 지키는 교수도 필요하고 또 온고지신, 전통 속에서 새로운 걸 찾는 그런 교수도 필요하고 또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혁신하고 창조하는 교수도 필요하고 또 그런 총장도 필요하고 저는 이러한 그 전통적인 교수 또 중간적인 교수 또 선도적인 교수 이런 교수들이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서로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게 하면 되고 저는 그 대학의 사회가 충분히 그 구성원들이 그러한 의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자율성만 주면 저는 이건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학의 어떤 자율성 부여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혁신에 장에 나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건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혁신을 하라고 하는 것도 획일성이에요. 그렇습니다. 놔두면 혁신이 일어납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지금 뭐 각 당에서 지금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 돌입돼 있는데 지금 교육 정책, 특히 대학 정책과 관련해서는 물밑에서 지금 상당히 그 심도 있는 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대학을 경영하신 입장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그 이제 미래대학 교육의 그 상이 있다면 오늘 논의의 어떤 결론 삼아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주 교육의 근간입니다. 그거는 학제입니다. 지금 6334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6년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정규고 거기에 석박사는 이제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5335로 바꿀 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초등학교를 5년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3, 3년 한 다음에 대학을 5년으로 사실 이거 영국과 비슷한 제도이긴 한데요. 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지금 융합교육을 이미 그 원하건 원하지 않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수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 10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학문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수하기 그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데 그럼 지금 4년 가지고 2개의 전공을 이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 교육을 1년 늘려가지고 5년으로 하고 그럼 이제 1, 2년 정도의 기본에다가 2년 정도로 해서 그 한 전공을 2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5년 동안에 2개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5년으로 늘려주고 또 요새 뭐 교육의 방법론이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요새 초등학교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벌써 중학교 교육도 벌써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5335로 이렇게 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대학 복수학위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복수학위를 한 대학에서 2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들어간 대학에서는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지고 복수학위를 할 수 있도록 대학 간에 그런 그 복수학위를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사실 교육부가 2017년 5월에 국내 대학 간의 복수학위를 지금 인정하고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다른 대학도 가도 좋고 또는 해외 대학 가서도 좋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서 학위를 함으로써 그 2개 대학의 다른 이질적인 그 문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흡수하면서 교육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일어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2개 대학을 가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대안으로 입학한 대학에서 하나는 하되 두 번째 대학은 다른 대학으로 가거나 또는 그 사이버 플랫폼 상에 대학 연합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그 온라인 교육 전공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대학이 여기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좀 융통성이 생겨서 그 복수학위 제도를 능동적으로 이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년을 통해서 대학 복수학위제가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안 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모든 교육의 핵심이 바로 대학 입시제도입니다. 저는 입시제도를 안 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시와 수시 간의 뭐 비율이라든가 또 방향 그리고 이제 그 금수저 논란 다시 말해서 이제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제 입학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그게 뭐 점점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려고 제도를 이렇게 바꿨는데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는 가장 불평등한 제도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걸 근거로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성적순이 아니라 그 부모의 능력순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저는 성적순보다 부모의 능력순이 더 나쁜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히 이번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 이런 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핵심적으로 입시제도가 단순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계층 간 이동을 능력에 따라서 또는 노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공정하다는 게 결과가 아니라 그 기회가 공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좌절하고 있는 MZ세대 젊은이들의 공허한 마음도 채워주고 그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는 정시 학력고사가 비교적 단순하고 물론 성적순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그 노력에 따라서 기회가 제공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또 부모에 대한 과의존이 사라지고 그러면서도 또 획일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영국의 이튼 스쿨이 채택하고 있는 입학 제도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점수제로 하는 건 맞지만 그 학생의 반은 종합 점수로
뽑고요. 나머지 반은 분야별로 각 분야에서 아주 높은 성적을 받은 사람을 뽑습니다. 종합 성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음악, 미술을 잘하는 사람도 뽑고 체육 잘하는 사람도 뽑고 그 외에 뭐 다른 다양한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뽑고. 그러니까 전체는 못해도 어느 한두 분야에 강하면 뽑을 수 있는. 그래서 클래스가 종합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과고 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함께 모여서 강의실 자체에서도 상당한 그 다양성이 일어나면서 서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 같은데 우리도 이제 정시로 갈 때 정시에서도 한 반 정도는 종합 점수를 뽑고 반 정도는 분야별로 여기 국영수 뭐 사회 자연 분야로 그 성적만 가지고 뽑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전 뭐 이 정도로 전 입시 제도에 좀 근간을 이번에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예, 저는 이제 새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선택해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벌 또는 학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초고령 100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여전히 학벌이나 학력 만능의 구시대적 인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경쟁력은 형편없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능력 중심 사회를 기반으로 평생 직업 교육을 모토로 한 고등직업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이의 실천 방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제 고등교육이라는 개념을 평생교육으로 바꾸고 학문 중심의 경직된 교육 틀에서 벗어나서 직업교육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즉 일반 대학의 역할과는 다르게 전문대학은 평생 직업교육을 통해서 급격한 변화에 대한 수용력과 탄력성을 장착한 평생 직업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대학에서는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가 절실하다. 그래서 고등직업교육의 특성에 따라서 1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과정으로 다양화를 해가지고 급속히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적응을 높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평생직업교육교부금법이 정해져서 이러한 뒷받침을 직업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가 공용화가 돼 가지고 각 부처가 하는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11번을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장관이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또 차관까지도 한 번도 온 일이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어떤 무시를 할까? 그만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겁니다. 지금의 기재부는 공용화된 조직으로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 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는 이제 기재부를 좀 이제 기획예산처와 그리고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하고 기획재정부를 합쳐가지고 그 두 가지 기능을 가진 부처로 나누어서 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요즘 뭐 보도 보면은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말도 안 듣습니다. 또 집권당 말도 안 듣습니다. 아까 우리 발행님 말씀대로 교육 대통령이 되면 뭡니까? 대통령 말을 안 듣는데 기재부가. 사실 반값 등록금의 진실이 있지만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병폐 이것이 다음 정부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 기재부와 함께 또 청와대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약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도 상당히 좋은 제도를 많이 위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청와대가 항상 이렇게 걸려서 유야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와대는 자꾸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을 다루다 보니까 정말 교육 현장에서 오는 게 나오는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치적인 그 벽에 갇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지금 교육감은 정치를 벗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이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게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육부 장관하고 이 교육감이 동전의 앙코가 바뀌거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앞으로 교육부가 좀 역할을 상당히 줄여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교육의 근간은 또 교육부 담당 아니겠어요? 그 교육부가 존재하는 한은. 그렇다면 그 교육의 근간을 다루는 교육부의 수장이 교육감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함으로써 아까 우리 이교 총장님도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의 진정한 그 역할 그리고 또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기서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붙인다면 아까 저는 이교 총장님이 이제 교육부가 필요하다면 인력개발부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아주 100% 동감하면서 이 이름을 평생 학습부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말 의견입니다. 네. 교육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위에서 이제 군림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학습으로 다 바꾸는데 국민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평생 학습부로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상당히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네. 그 몇 개 있는데 그 속에 평생 학습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또 관계에서 긴 세월 동안 그 교육에 헌신하신 두 분 그 총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대담을 통해서 대학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학 구성원의 노력과 외적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 하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교육부가 변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모아지는 듯 하고요. 앞으로 그 대선 과정에서도 교육부 해체, 기능 재편 문제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두 분 총장님께서 교육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셨고요. 또 청와대의 역할 재조정, 또 이제 교육부 장관의 어떠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교육부라기보다는 평생학습부라고 명칭을 바뀔 만큼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대담 내용이 차기 정부 교육정책 구상에 여러 시사점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그 대담에 임해 주신 두 분 총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